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정주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서동수 대리와 함께 오늘 나눌 얘기들 어떤 부분인지 저희가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금리 인상은 언제냐는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됐어요. 어쨌든 뭐 그리스에 대한 부분들, 중국에 대한 부분들 조금 이제 수그러드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 금리가 이제 결국 이제 어떤 초점을 맞추는 하나의 상황이 됐는데, 자, 글쎄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 발표들은 뭐 계속해서 좀 좋지 못한 이런 악영향들을 좀 미치고 있고, 반대로 좀 경제 지표들은 생각보다 뭐 고용 지표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관련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꽤 잘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 뭐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특히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뭐 좋은 데도 있고요, 안 좋은 데도 있습니다. 안 좋은 데도 있고요. 그렇지만 한 양일간 지난 이틀 동안 미국 시장을 지켜보게 되면 안 좋은 회사들의 실적에 조금 많이 영향을 받는 그런 시장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그 전에 있어서 기업들의 실적 이전에 있어서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날 FOMC 정례 미팅이 예정되어 있다는 그런 일정 때문에 사실 좀 그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기계적인 매도세가 조금 몰리고 있다라는 전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적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핑계일 뿐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뭐 중요한 기업들, 구글이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여러 가지 좀 뭐 미국의 IT를 이끌고 있는 신흥 그 업계 그 강자들은 실적이 뭐 좋습니다. 그렇죠. 좋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할 실적 때문에 우려할 부분들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히려 이런 강달러 환경 속에서 이러한 실적들을 낼 수 있는 미국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상당히 좀 강력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금리 인상 언제쯤 이뤄질 것이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오늘 좀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은 뭐 실적 우려감이 좀 더 커져 있는 부분인데요. 네.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흐름을 깰 만큼의 우려스러운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진짜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 사실상 미국에서는 뭐 9월로 거의 압축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서베이를 했는데요. 블룸버그에서 이제 서베이를 했습니다. 40여 명에 관련된 애널리스트, 에코노미스트 서베이를 해본 결과 9월 달 한 50% 정도, 네. 10월 달 10%, 11월 20%, 그리고 내년 10% 요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쨌든 9월 달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주택 관련된 지표들과 실업률이라든가 이제 고용 관련된 지표들의 호조들이 상당히 이러한 부분에 힘을 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 들어서 사실 뭐 옐런 의장께서 뭐 그리스라든가 중국 관련돼서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인식을 하고 있고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러한 뭐 악재들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자 애널리스트, 에코노미스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9월 인상설에 가장 크게 베팅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예전과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9월 달 정도 해서 이제 그 9월 달 정례 미팅 정도 되는 그 시점이 돼서 좀 금리 인상이 결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뭐 예전과 비슷한 흐름들이 계속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 FOMC 그 회의 이전에는 조금 빠지다가 확인하고 뭐 뻔한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주얼리 뭐 좋은 페이스로 미국이 계속 지금 뭐 돌아서고 있고, 고용도 괜찮고, 인플레이션도 조금 두면은 2%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GDP 성장률 같은 경우도 뭐 1분기 대비해서 2분기가 좋아지면서 1분기는 아주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라는 게 7월 30일 날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마지막 그 확인 작업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 이후로는 2분기 GDP 성장률이 양호한 정도 수준으로 나오게 된다면 9월 달이 가는 이런 9월이든 10월이든 뭐 11월은 뭐 얼마나 틀리겠습니까? 그래서 뭐 11월까지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뭐 새로운 뭐 경제 지표를 뭐 확인할 수 있는 뭐 별거는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10월, 11월이 되게 되면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가 좀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코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인플레이션 자체가 약간 또 하향하는 모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려갈 바에 이번에 확실히 마무리를 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림 한번 보시면 아까 뭐 오성문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실업수당 청구 건수 26,000 건이 전월 대비해서 줄어들면서 25만 5천 건. 트렌드를 보십시오. 우하향하고 있는 내가 실업자의 숫자가 이렇게 청구하고 있는 실업자의 숫자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1973년 이래 최저다. 뭐 충분하죠. 네, 뭐 이런 내용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우려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어쨌든 간에 핑계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뭐랄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경제 지표들은 좀 튼튼하게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9월로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후에 지금 열리는 FOMC 이 정례 회의, 여기서 좀 뭔가 좀 신호가 나오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좀 최근에 좀 지수들이 조금 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좀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일단은 뭐 FOMC 직전까지는 좀 어떤 관점으로 또 접근을 해야 되고, 그 이후는 그거는 어차피 뭐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때까지가 일단 한 번은 좀 투자의 어떤 방향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본인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네. 뭐 보수적이신 분들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냥 뭐 현금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그러다가 뭐 그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일시적인 작은 충격이 왔을 때 그때 뭐 현금을 가용하는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네. 일단 이번은 좀 웬만하면 좀 넘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존의 주식을 가지고 계시면서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기존 주도주에다가 베팅을 한번 해보는 구간이 저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그 시기 전까지는 유동성 장세는 계속 이제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것을 계속 상기를 하시면서 그 이후로는 뭔가 투자가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기존 뭐 제약, 바이오, 뭐 IT 테크 이런 쪽으로는 계속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앞서서도 이코노미스트의 설문조사를 봤지만 거의 뭐 연내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 사실상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2분기 성장률까지도 호조를 기록하게 된다면 거의 뭐 그 그림을 그렸다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이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나눠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보수적인 그리고 또 공격적인 투자 관점에서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마무리 짓고요. 다음 이슈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살아나는 미국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때는 참 기름 많이 먹는 차량 이러면서 인식들이 미국 차량 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뭐 일본 차에 대한 리콜들이 계속 들어가니까 이건 뭐 미국의 어떤 뭐 작전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한때는 좀 나왔던, 음모론까지도 좀 대두가 됐던, 그만큼이나 이제 첨예했던 미국의 자동차 시장인데 최근 들어서 유가 하락 때문인지 좀 상당히 좀 선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결국에는 이런 에너지를 사용하는 내연기관들의 뭐 생산량이라든가 판매량 같은 경우는 유가에 직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차가 하면은 게스 거슬링카라고 해서 엄청나게 그 기름을 많이 쓰는 이런 기술들. 사실 뭐 미국 사람들이 뭐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면서 먼 땅까지 가게 해서 직진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잘 달리는 차들, 그리고 폭발적으로 순발력이 좋은 차들, 이런 차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차들의 카테고리 안에 이제 뭐 SUV라든가 사실 픽업 트럭이죠. 네. 픽업 트럭 뭐 6,000cc, 8,000cc 되는 엔진을 달고 신나게 뭐 물건들도 싣고 멀리까지 뭐 가는 미국인들의 정신이 어떻게 보면 많이 담겨져 있는 차량.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혀 한 대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죠. GM 같은 경우는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미국 유수의 메이커들은 하다못해 일본 업체들도 미국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픽업 트럭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 이 SUV라든가 픽업 트럭이 상당히 좀 선전을 하면서 GM의 수익성이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간밤에 발표가 됐었죠. 이 GM 실적 말씀을 해주셨지만 상당히 좋았고,
그야말로 또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을 모두 불식시키고 자국 내에서 SUV 판매가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사하는 바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먼저 외신 쪽에서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 CNN 머니에서는 이제 매출 믹스가 개선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다. 큰 차, 돈이 많이 남습니다. EPS 자체가 1.208달러를 우리가 예상을 했었는데 1.29달러가 나왔다는 얘기죠. 생각보다 한 30%에서 한 20-30%가 좋게 나왔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GM 주가 한 7% 가까이 상승을 했고 시장 MS가 계속 확대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참 퍼펙트 시나리오입니다. 안 캐던 그 셰일가스들을 수압 파쇄법으로 인해서 엄청난 산유를 발생시키고 그 저유가로 인해서 그 기름 많이 먹는 구조에 가져가는 미국의 자동차 업계들을 내수 시장을 살려놓는 참 멋진 계획인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감산을 하지 않는다면 오페크 국가들이라든가 미국에 감산을 하지 않는다면 아주 중장기적으로는 유가의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겁니다. 에너지도 굉장히 다양화될 것이고요. 우리가 에너지를 굉장히 에너지 이피션트한 우리 디바이스만 모두가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에 있는 셰일가스는 아예 지금 개발도 하지 않았어요. 미국보다도 오히려 더 많거든요. 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미국 자동차의 선전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참 우리나라 차종들이 지금 살 자리가 좀 점점 잃어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 차들은 좀 연비를 맞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차량들 좀 논란이 한때 또 있었고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크게 연비에 신경 쓰지 않는 이런 픽업 차량들 그리고 또 최첨단 차량도 또 여러 부분에서 좀 밀리고 이렇게 되면 좀 살 자리가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우리 10년 전에 이제 그러니까 5년에서 한 7, 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가가 200불을 간다가 할 정도로 할 때에는 현대자동차가 그때 3.8리터짜리 V6 람다 엔진 도심 연비 3, 4km에다가 아니 5km 정도의 예. 복합 연비 해봐야 한 8, 9km밖에 나오지 않는 근데 굉장히 힘이 좋았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한 6년 전 그 기준으로 했을 땐 지금도 쓰고는 있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기름값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또 그 연비를 그렇게 지금 좋게 예. 만들고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좀 사실 원래 그게 맞긴 맞는 건데 네. 이게 환경 자체가 계속 조금 우리 완성차 업체한테 별로 유리하지 않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중요한데 우린 제품 믹스도 기름 많이 먹고 빠르게 크게 만드는 그런 차량도 없고 연비에만 초점을 맞췄더니 요즘 차 사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나 이 좁은 땅에서 10,000km도 안 뛰는 사람들이 맨날 연비가 되게 중요하다면서 결국에는 가솔린 차보다도 훨씬 비싸게 사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겉멋이 들어서 그런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해외 시장에서도 지금 제품 믹스라든가 회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지금 환경적인 요소하고 약간 안 맞는다. 경쟁자들이 추월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시장 내에서도 지금 미국 빅3와 일본 빅3들이 계속 치고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에서도 우리가 2위를 지키고 있었던 이 현대기아차의 굉장히 좋았던 이 시장 점유율 자체가 미국 업체가 중국 시장을 지금 진입을 하면서 우리가 뒤로 밀려났어요. 이런 것들이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선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신흥 이머징 마켓 브라질 같은 데에서 1등을 하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가 5위가 아니라 4위, 3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주가도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중국, 미국에서 미끄러지면서 지금 브라질에서 MS 늘려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앞으로 미래도 어떻게 볼 것이냐. 신차 지금 나올 아반떼라든가 스포티지 그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와 이거 많이 팔 수 있을까? 지금 내가 봤을 땐 지금 픽업 트랙이라든가 지금 괜찮은 차들이 많이 나와줘야지 우리가 상승을 할 수 있을 텐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역사적으로 굉장히 저점을 가져가고 있는 PR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금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좀 뭐 어쨌든 뭐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주가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만 갖고 지금 투자를 할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 이런 대형주 특히 자동차 업종에 관련된 부분들은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짚어주셨으니까 이런 부분 체크를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네, 고맙습니다.